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병법사 제166부 인조 반정 친명배금의 깃발 아래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때는 1623년 3월입니다. 얼핏 보면은 평온해 보였던 조선에서 반정이 일어나게 되죠. 능양군을 주축으로 해서 김류, 이기, 김자정, 신경진, 이서, 이괄 등의 서인 세력이 주축이 돼가지고 정변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대체로 광해군의 숱한 옥사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이 반정의 핵심 주모자였던 능양군. 이 능양군 같은 경우는 광해군이 일으킨 옥사에 휘말려가지고 동생인 능창군이 죽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부친인 정원군이 화병을 얻어가지고 돌아가십니다. 심지어 광해군은 지금 자신이 사는 궁궐 위에 다른 지역에 왕기가 서려 있으면은 그 왕의 기운을 억누르겠다라는 그런 취지 하에 정원군의 집을 뺏어서 거기다가 경덕궁을 지었다라고 했죠. 그러니 이 능양군 입장에서는 동생 죽어, 아버지 돌아가셔, 집 뺏겨. 그 원한이 장난이 아니었겠죠. 이처럼 정변의 핵심 세력들은 대체로 광해군에게 복수심을 품었던 사람들입니다. 일명 복수자 군단이죠. 되게 이제 원한에 이제 사무쳤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일설에 따르면은 능양군과 이기, 김류 이 세 사람이 정변에 대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냇가에서 칼을 씻었는데, 그 자리를 이제 세검정, 칼을 씻는 정제다 해가지고 세검정이라고 불렀다라는 뭐 그런 설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 세검정이 왜 세검정이냐에 대해서는 설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설이 바로 요 설이라는 거죠. 아무튼 복수심에 불탄 능양군과 서인 세력은 마침내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광해군은 완전히 방심하고 있다가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돼요. 이게 연산군 때 있었던 중종 반정처럼 이렇다 할 전투도 없이 그냥 홀라당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른바 인조 반정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능양군은 조선의 16번째 임금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인조죠. 참고로 할아버지였던 선조가 인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내리냐면은 한고조 유방이 풍모를 닮았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라고 해요. 이 광해군과 더불어서 정권을 유지하고 또 이때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핵심 실세들이 있죠. 이이청을 비롯했던 대북 일파들. 이 대북 일파들은 이때 완벽하게 전멸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대북뿐만 아니라 소북도 여기서 이제 같이 세트로 숙청을 당하는데, 사실상 북인 계열은 뭐 거의 전멸당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나마 소북은 좀 이제 잔전 세력들이 숨만치고 살아남게 되고, 대북은 그야말로 이제 아예 그냥 삭제되는 수준으로 숙청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새롭게 서인 세력이 조선 조정을 장악하게 되고, 남인들이 여기에 동조를 하게 되면서 나름의 이제 권력의 지분을 받아가지고 집권 여당으로 서인, 그 다음에 이제 야당으로 남인, 이 구도로 한동안 가게 됩니다. 그래서 꽤 장기 집권을 하게 되죠, 서인이. 광해군을 폐위하고 새롭게 즉위한 인조, 당연히 광해군 시대의 차별을 위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앞정권을 좀 까야 되는데요. 참고로 인조 반정과 관련된 좀 이제 정치 사적인 이야기는요, 나중에 제가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광해군 일기 인조실록을 다룰 날이 올 거예요. 매주 화요일마다 조선왕조실록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문정실록입니다. 한참 멀었죠. 몇 년 후는 가야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순서는 지켜야 되니까요. 뭐 그때 가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요. 일단 인조 반정 파트, 오늘 이 시간에 다룰 거는 주로 이제 군사적인 분야예요. 저희가 이제 병법사니까 정치 사적인 내용은 나중에 조선왕조실록에서 다룰 거니까 그쪽에 양보를 하고, 여기서는 이제 주로 군사 외교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인조는 광해군 시대하고의 작별을 위해서 뭔가 좀 이제 차별성을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는데요. 왜 옛날에 보면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통령 즉위하자마자 한 게 오공청문회잖아요. 따지고 보면 같은 그런 이제 쿠데타 동지들인데, 50과 60을 완전히 선을 긋기 위해서 뭔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거는 역대 대통령들이 흔하게 썼던 정치 기법 중 하나라는 거죠. 특히 인조처럼 이렇게 반정을 통해서 왕이 되는 케이스는 이거 정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인조가 여러 가지 정책 노선에 있어서 광해군 시대의 정책들을 갈아엎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역시 외교 노선입니다. 광해군이 북방 정책을 행함에 있어서 태도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 이 점을 이제 집중적으로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조 정권은 전통적인 외교 노선으로 돌아가겠다. 그 전통적인 외교 노선이 무엇이냐? 오랜 우방인 명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고 그리고 천박한 오랑캐인 후금을 배척하겠다. 이게 이제 인조 정권의 기본적인 노선이었다는 거예요. 일명 친명, 배금, 명과 친하게 지내고 후금을 배척한다라는 것이었죠. 인조는 인목대비의 교서를 통해서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사례를 보면 이렇게 써있죠. 우리나라가 중국 조정을 섬겨온 것이 200여 년이라 의리로는 곧 군신이며 은혜로는 부자와 같다. 그리고 임진년에 제조해준 은혜는 만세토록 잊을 수 없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인조가 인목대비 교서를 통해서 뭐라고 이제 반포를 하냐면은 우리 조선과 명은 200년 동안 우방 관계를 가져왔다. 한미 동맹이 이게 한 그래도 70년 정도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 70년 한미 동맹을 가지고서도 현재 한국인들이 미국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정말 엄청 뜨겁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200년 우방 관계면은 얼마나 고인물이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임진년 전쟁 때 명이 막대한 자금과 병력을 동원해서 그야말로 물심양면으로 조선 조정을 지원을 해주지 않았냐 이거죠. 이로써 조선이 국난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선조는 이거 아니었으면 안 됐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하기도 했는데 그거는 조금 과한 얘기고 세상 천지의 어떤 나라든지 간에 스스로의 노력 없이 외부의 지원만 가지고서 국난을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월남이 패망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미국이 돈을 쏟아붓다시피 지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패망했던 것은 스스로의 그런 노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 뭐 아프가니스탄도 좀 비슷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 조선이 국난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명으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당대 사람들은 이걸 두고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제조지은 나라를 다시 만들어준 은혜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명과의 관계를 각별하게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인조 정권은 차이나 넘버원을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러려면은 광해군 정권은 명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다라는 것을 갖다 또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사료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광해는 배은망덕하여 천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속으로 다른 뜻을 품고 오랑캐에게 성의를 베풀었으며 김인현 오랑캐를 정벌할 때에는 이게 바로 이제 사루전투죠. 은밀히 수신을 시켜 동태를 보아 행동하게 하여 끝내 전군이 오랑캐에게 투항함으로써 추한 소문이 사회에 퍼지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강홍립 투항 사건인데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사로전투에서 패배한 다음에 강홍림이 투항했던 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전군이 다 여기서 몰살 당하든지 아니면 투항해서 얼마라도 좀 이제 목숨을 건지든지 그거밖에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당시 이제 인조 정권에서는 자신들의 이제 정통성을 부각시키고 인조 정권을 깎아내릴 목적으로 원래 이런 의혹이 이때 당시 돌기는 돌았어요. 혹시 저거 광해군이 몰래 저런 식으로 시켰던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현장 사정을 조금만 봐도 절대 그렇게 시켜서 된 게 될 수가 없거든요. 시키고 안 시키고를 떠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아예 그냥 기정사실화처럼 의혹을 그냥 사실로 못 박았던 게 바로 이 시점부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처럼 인조 정권은 광해군의 외교 노선을 아주 맹렬하게 비판을 하면서 우리는 친명 배금 노선을 명확하게 하겠다라면서 정권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이런 식으로 확립을 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이제 그 광해군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제가 몇 차례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본질적으로 광해군 정권도 친명 정권이었어요. 명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줬어요. 결국에는 안 해준 거 거의 없거든요. 다만 그거를 갖다가 속 시원하게 적극적으로 해줬냐 아니면은 좀 버티면서 해줬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조명 관계가 이게 서로 너무 깊숙이 발을 담그는 사이여가지고 이게 이제는 서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쉽게. 그래서 뭐 광해군이 아무리 이제 좀 실용적인 외교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여기도 친명이 맞기는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인조 입장에서는 앞 정권을 깎아내려야지 자신들의 반정에 대한 당위성이 확립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제 깎아내릴 수는 깎아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트집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인조 반정이 일어났던 진짜 제일 큰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거 복수혈전이거든요. 다 이제 광해군한테 옥사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 집단인데 이 피해자들이 모여가지고 복수혈전을 벌였다. 그게 성공한 게 인조 반정이에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 이제 반정을 일으켰다 하면은 뭔가 좀 모양이 빠지니까 여러 가지 명분들을 끄집어내서 갖다 붙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친명배금이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광해군이 후금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했다. 친하게 지내려고 한 게 아니라 웬만하면 그냥 신경 안 건드리려고 했던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가지고서 인조가 비판을 했다라고 하지만 광해군도 엄격하게 말하면은 무슨 뭐 반명 친근이었냐? 그건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인조 정권 이렇게 친명 배금의 깃발을 높이 세웠으니까 즉각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죠. 그래야지 자신들의 정체성이 좀 돋보일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인조는 즉시 가도로 적반서를 보내서 명의 장수 모문용에게 앞으로 요동을 수복한 데 있어서 필요한 지원은 우리가 아낌없이 해주겠다. 믿고 의지해라.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모문용 입장에서 완전히 신났죠. 더군다나 이때 당시 요동이 함락됨에 따라서 육로는 후금한테 완전히 막힌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 조선사신이 명에 간다. 명예사신이 조선으로 온다. 필연적으로 이 중간에 가도를 경유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도는 앞으로 조선과 명에 굉장히 중요한 중계지가 될 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조는 일단 즉위를 했으니까 명에다 사신을 보내야 되죠. 가도의 이제 안내를 받아가지고 명예 사신을 파견해서 반정의 당위성을 설파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반정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여기서 강조해야 될 부분은 이거죠. 전에 있었던 광해군은 명이 군대를 파병시켜달라고 하면은 항상 두루뭉술하게 대답을 하고 뭔가 빼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우리 인조 정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적극적으로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좀 이제 명예 점수를 따보려고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명예 인정을 받아야지 이 정변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비록 인조 정권이 반정의 당위성을 확보하려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친명배금 정책을 펼쳤다라고는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죠. 현실적으로 조선이 후금과 정면 승부를 벌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모르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뭐 이제 이 사람들이 백치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가다 우리가 이제 오해한 게 뭐냐면요. 무슨 인조 정권이 주제 파악도 못하고 현실 감각도 없고 그냥 다 호전 광들만 모여가지고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으쌰으쌰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다가 망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많이들 이해를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 사람들도 머리가 참 팽팽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선전구호는 선전구호고 현실을 모르진 않았어요. 사실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이제 오늘날에 와서 이제 반중 감정이 굉장히 많이 좀 치솟아 오르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 이제 다들 안 좋은 감정들을 갖고 있죠. 뭐 저도 중국을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떠나서 중국이 정말 막강한 국가고 또 우리나라가 그런 이제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중국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큰 손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중국하고 정면으로 붙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로는 뭐 이제 뭐 중국하고 우리가 대항을 해야 된다라고 할지언정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길 때 이것이 가능한 얘기냐는 좀 이제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아무튼 인조 정권의 실세들도 그 정도 판단력은 있었죠. 그래서 이들이 주장한 배금 정책 부분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슬로건에 가까웠습니다. 실제로는 인조 정권도요, 가급적이면은 후금의 비위를 건드리고 싶어 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보면은. 다만 이제 이런 차이점은 뒀죠. 그간 광해군이 무리하게 토목공사를 벌이느라 국방력에 대한 투자가 다소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광해군이 나는 국방력은 망해도 좋아. 오로지 내 왕권을 확립하기 위한 토목공사만 하면 돼.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광해군 주장은 그거예요. 둘 다 하면 되지 않냐. 토목공사 계속해. 국방력 강화도 계속해. 이게 투트랙으로 간 건데 이 투트랙이 되냐 이거죠 여기서. 조선이 갖고 있는 그런 국력의 사이즈로는 사실은 투트랙이 안 돼요. 그러니까 광해군이 이제 자신의 불안정한 정통성 때문에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느껴가지고 왕권에 대해서 좀 병적인 집착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좀 무리하게 투트랙으로 갔다가 민심 위반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게 좀 정확한 설명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인조는 전면적으로 수정을 합니다. 투트랙은 무슨 투트랙이야. 저거 솔직히 군걸공사 다 필요 없으니까 토목공사는 다 중단시켜. 그러면 이제 또 민심으로부터 우호적인 여론을 또 얻을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여기서 남는 여력을 다 어디다 쏟아붓기로 하냐면은 국방력 증강에다가 쏟아붓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조 정권은 초창기부터 국방력 강화에 상당히 관심을 좀 이제 기울였던 정권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말로만 싸우자고 했던 건 아니고 나름의 대비는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대비라는 게 진짜 지금 당장 후금하고 맞붙자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한 요런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죠. 인조 정권은요 이렇게 해서 국방력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적어도 대후금 정책에서 우리가 뭐 두더지처럼 수비만 할 게 아니라 후금이 제발 쳐들어오지 않았으면 이렇게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보낼 게 아니라 아주 탄탄한 방어선을 구축을 한 다음에 여차하면 경우에 따라서 당장은 아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제2의 사로 파병 같은 게 발생을 하게 되면 좀 더 적극적인 공세 작전을 가보자라는 거예요. 아예 한쪽 전선을 우리가 맡아가지고 밀어붙여 보자라는 거죠. 그 정도의 힘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인조 정권의 판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인조는 우선적으로 청북 일대의 방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삼남 지방에서 만여 명의 병력을 차출을 해가지고 북쪽으로 끌어올려서 전선에 배치를 하게 되죠. 아울러 중앙에 있는 최정예 훈련도감의 부대 일부를 갖다가 선발을 해가지고 전선 지역에 또 파견을 하도록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조선은 청북 일대에만 만여 명이 넘는 정예 병력이 임전태세를 갖추게 되고 또 서북 일대 이제 청천강 이남 일대도 있죠, 그죠? 여기까지 토탈을 하면은 3만 명이 넘는 군병이 주둔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 이 북방에 대한 방어 태세에 대해 상당히 좀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요, 이 무렵부터 후금은 소규모 병력을 이용해서 조선의 국경지대인 압록강 일대에 나름 탐색전을 벌이면서 찝쩍거리는 국지도발을 감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후금의 칸인 누라치가 말로는 그랬죠. 나는 조선하고 원한이 없다. 그래서 사로우 전투 이후에도 나는 조선하고 딱히 전쟁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을 긋긴 했어요. 근데 그 말만 믿으면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새로운 변수가 생겼어요. 뭐였냐면은 바로 가도의 모문령이죠. 이 가도의 모문령이라는 암적인 존재가 형성됨에 따라서 후금 입장에서도 뒤통수가 지끈지끈 거리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조선은 몰라도 쟤들은 실제로 요동의 배후를 급습할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조선이 가도의 모문령하고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여기서 광해군은 최대한 모문령하고 거리를 두려고 노력은 했어요. 근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후금 입장에서는 그거를 완전히 믿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면 조명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뻔히 아는데 이게 광해군이 혼자 개인적으로 거리감을 둔다라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태를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후금 입장에서도. 그래서 혹시 모르기 때문에 항상 압록강 일대에다가 소규모 부대를 파견해서 위력 시입을 하면서 국지 도발을 감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후금의 도발이 국지적인 탐색전 수준에 불과했지만 혹시 모를 일이죠. 언제 갑자기 저들이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대병을 보내서 조선을 쳐들어올지 그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비가 확실하게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조 정권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름지기 국가 안보란 적의 호의를 기대할 게 아니라 자신의 실력을 믿고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조 정권이 이렇게 청북 일대에다가 방어선을 보강을 해 나가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여차하면은 공세 작전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당금질을 했다라는 것은요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땐 이건 굉장히 이상적인 방어 시스템 체제예요. 국가 안보는 모름지기 이렇게 하는 게 맞기는 하죠. 다만 여기서 이제 좀 인조 정권이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본인 입장에서도 딜레마인데 더 이상적인 건 뭐냐면요. 후금에다가는 평화 공세를 갖다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후금하고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후금을 안심시키는 정책을 펼친 다음에 내부적으로 저렇게 국방력을 강화시킨다. 이게 최고의 국방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만 세게 한다고 해서 진짜 국가 안보가 잘 지켜진 것도 아니고 말로만 평화를 얘기한다고 해서 진짜 무사태평 아닐 주인 건 아니에요. 실제 행동을 어떻게 하냐가 더 중요한 건데 인조 정권은 이게 좀 이제 단점이었죠. 워딩을 세게 하면서 내실도 준비를 했던 게 맞기는 한데 아무래도 워딩을 세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후금 입장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좀 다분한 상황이긴 해요. 하여튼 뭐 요게 좀 이제 아쉬운 대목이긴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데 있어서 인조 정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러면 이 서북 지역에 배치한 막강한 정예병들을 도대체 누가 지휘할 것이냐? 요게 또 걸림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이게 인조 정권이 태생부터가 반정으로 확립이 됐잖아요. 요게 문제예요. 그러니 여기에 배치된 이 강력한 정예 군단을 지휘할 사람은 군사적인 능력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게 반정으로 권력을 잡은 정권의 어떻게 보면 이제 한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청천강 이북 일대에는 거의 뭐 7군단 같은 그런 막강한 정예 군단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아무리 군사적인 능력이 있어도 믿지 못할 사람한테 맡기면은 얘가 갑자기 이거 가지고 반란 일으키면 어떻게 하냐. 반대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데 군사적인 능력이 너무 꽝이다. 그것도 곤란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이 전부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반정 공신들 가운데에서 군사적인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그게 이괄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패망의 스멜이 스물스물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북방의 오랑캐를 잡으라고 보냈던 이괄. 잡으라는 오랑캐는 안 잡고 그걸 가지고서 반란을 일으키게 됐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괄의 반란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